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체역학 심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체역학이 다른 앞서 했던 선운동역학, 각운동역학에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근 이게 개념적인 문제에다가 조금 비주류라고 생각해서 뭔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더 다른 것보다 좀 힘을 빼고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개념도 생기기 쉽고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문제를 풀면서 도대체 양력, 그리고 학력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지 실수 없이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먼저 부력에 관한 거예요. 자, 지금 토크가 발생하는 방향을 적으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상방, 수직 상방으로 가는 이 힘은 어떤 걸까요? 얘는 부력이겠죠. 그리고 부력이라고 하고 이 힘을 여기 작용하는 점을 뭐라고 하죠? 그 지점을 부심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그렇죠. 중력이 될 거고, 그리고 작용하는 지점을 뭐 무게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축인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부력은 위로 가려고 하는 게 있고 중력은 아래로 가려고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반시계 방향, 아니지, 얘는 반시계 방향, 얘도 반시계 방향 해서 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하려는 토크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지금은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하게 되고, 그럼 언제까지 발생하게 될까요? 먼저 요거는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토크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면 좋으냐면 언제 그러면 멈추냐를 한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제 멈출까요?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하면서 이 무게 중심이 약간 이렇게 오고 부심도 그 같은 수직선상에, 그러니까 이 수직선상에 있으면 되겠죠. 부력은 위로, 중력은 밑으로 해서 정확하게 힘의 균형을 이룰 때면 그때 토크가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발생하는 이유는 이렇게 수직선 상에 같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심과 무게 중심이 동일한 수직선 상에 있지 않는 거예요. 수평선은 아니겠죠. 이렇게 지금 수평선에도 같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정확히 일치해야 되냐? 이것도 조금 논란의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어, 부심이 조금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중력이 조금 더 밑에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얘는 위에 아래로 이렇게 일치한다면 토크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직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바닷물에 잠긴 부피가 60리터래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누워뜨기를 하고 있으니까 떴으니까 음, 지금 수빈이한테 작용하는 부력이 결국 뭐랑 같다는 거죠? 어쨌든 중력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력이라고 하는 건 공식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로우 VG고 중력은 mg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력을 구해 볼게요. 부력은 밀도 1.1이고요. 잠긴 부피죠. 근데 마침 잠긴 부피를 줬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중력 가속도는 뭐 10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안 줬으니까 그냥 G라고 쓸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반대쪽에 있는 중력 가속도와 약분이 되면서 질량을 구해낼 수 있어요. 질량은 1.1 곱하기 60
해서 66이 돼서 단위를 붙여주면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럼 부력은 얼마나 받았죠? 660N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중력가 속도가 10이라면.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각도를 다르게 했대요. 공기 흐름을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것 같은데요. 이때 이렇게 안각이 있으면 이제 양력도 발생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안각이 있으면 어떤 원반에게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이거를 보시면 보기 좋은 거는 먼저 이렇게 저는 공기의 흐름을 봅니다. 물체를 세워다 놓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공기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물체의 안각의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자, 물체가 이렇게 안각 때문에 이렇게 서죠. 비스듬하게 설 텐데 이때 공기 흐름이 여기 중심에 부딪혀서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력의 방향까지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합성력을 만들어냈는데 얘는 이 항력과 양력의 합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양력과 항력을 더해준 힘을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력의 방향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만약에 수직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공기 흐름이 얘를 밀고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분해시켜 줄 수 있는데 아까 얘가 수직이라 했으니까 얘가 세타. 그러면 지금 이 양력 방향도 이 항력과 수직이니까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90도니까 세타가 돼야지 두 개 합친 게 90도가 되죠. 그래서 이 각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각을 알아냈으니 이제 이 동적 유체력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시인일 때는 10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한번 구해봅시다. 시인일 때 양력은 10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하게 되면 코사인 30도는 0.9 해서 9가 되고요. 항력은요. 마찬가지로 10 곱하기 이번엔 사인이 됩니다. 얘는 5가 되죠. 양력 효율 지수는 항력분의 양력. 그러니까 항력분의 양력 해서 이걸 두 개 나눠주면 5분의 9가 되고 얘는 소수로 바꿔주면 1.8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혜진이도 한번 구해볼까요? 혜진이의 양력은 마찬가지로 하는데 여기가 이제 60도가 됐죠? 그래서 양력은 코사인 60도를 하면 자, 18 곱하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9. 그 다음에 항력은 마찬가지로 사인을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18 곱하기 0.9를 하면 얼마가 되죠? 16.2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두 개 나눠주면 될까요? 아, 잘못 나눴네요. 자, 60을 하면 16.2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나눠주면 양력 효율 지수는 16.2분의 9를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10을 곱해줘서 이렇게 한 다음에 9로 약분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9분의 5가 나오고 9분의 5는 나눠볼까요? 5가 돼서 5가 남지만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만 구하라 했으니까 0.5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0.5가 되죠. 자, 그러면 누가 더 멀리 날아가느냐? 양력 효율 지수를 근거로 설명해라 했으니까 양력 효율 지수가 더 큰 CNE의 원반이 더 멀리 날아가겠죠. 됐나요?
자, 다음 문제. 이 문제가 약간 저번에 나왔던 기출의 변형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게 항력을 잡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먼저 그냥 공이 앞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항력은 어디로 받죠? 뒤로 받아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마찬가지로 V라는 속도로 가는데 이 바람이라는 것도 V라는 속도로 불어요. 그럼 얘는 받는 항력이 얼마죠? 없습니다. 내가 V만큼 가는데 이 바람, 이 환경도 V로 간다면 얘는 그냥 멈춰 있는 것과 같아요. 됐나요? 상대 속도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얘가 V로 가는데 이 바람이 V보다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항력의 방향은? 자, 아까 전에 같았을 때는 항력이 이제 0이 됐어요. 여기서는 뒤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있었고 항력과 환경의 크기가 같을 때는 0이 됐어요. 근데 환경이 더 큰 속도로 이렇게 얘를 민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항력의 방향이 오히려 앞쪽 플러스 방향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동차를 타거나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내가 분명히 뭐 10m 퍼 10m 너무 빠르니까 2m per sec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옆 차들이 막 4m per sec로 가. 그럼 내가 뭔가 뒤로 가고 있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얘가 환경이라고 봤을 때 얘가 더 빠르게 가면 내가 뒤로 가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 원래 내가 환경이 없을 때 뒤로 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항력이 생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나보다 더 빠르게 앞으로 간다고 했으면 내가 뭔가 뒤로 가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항력이 앞으로 받는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은가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물체가 멈춰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에 환경이 있겠죠? 환경의 이동 방향, 즉 항력의 방향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자, 첫 번째로 다시 가서 내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환경이 멈춰 있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가면서 환경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로 가는 것과 비슷하죠? 이 물체가 내가 앞으로 가고 있지만 뭐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볼게요. 가고 있지만 환경이 온다고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환경이 이렇게 오니까 환경이 가는 방향이 뒷방향이라서 환경의 방향이 뒷방향이라서 항력의 방향도 뒷방향이죠. 자, 지금 요걸 봅시다. 내가 V로 가고 있어요. 근데 환경도 V로 가고 있다 했죠? 그럼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이 힘을 상쇄시켜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경고 10m per sec 내가 가는 것도 10m per sec면 결국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했을 때 환경이 어디로 이동해요? 이동하지 않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같아요.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자, 반면에 내가 10m per sec로 가는데 환경이 20m per sec로 간대요. 자, 그럼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선 이 10을 없애고 이렇게 10을 빼주면 되죠. 그럼 내가 멈춰 있는 게 돼요. 그냥 환경이 나를 이렇게 이 물체 주변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항력의 방향도 그 환경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앞쪽으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환경 속에 들어있는 물체를 속도를 다 상쇄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환경에 이 기류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사항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v 수평만큼의 속도, 그냥 어떤 가상의 속도예요. 로 플러스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그냥 생각했던 거대로 아니야,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항력의 방향이야 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방향이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속도랑 빼주면 남아있는 최종 속도, 환경의 속도는 이게 된단 말이죠.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했을 때 빼줄 거 다 빼주고 환경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항력의 방향도 이 방향, 니은 방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멈춰 있지만 뒷바람이 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환경이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양력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안각이 없으니까 양력의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없어요. 대신에 우리 마그누스 효과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주변 기류와 이 회전 방향이 어떻게 상쇄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공 윗부분은 회전 방향과 환경의 이 기류 방향이 똑같죠. 그러면 여기는 기류의 속도가 빨라서 빠르면 어떻게 되죠? 압력이 낮아요. 여기는 기류의 속도와 공의 회전 방향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기류 속도가 낮아지고 압력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윗방향, 기역 방향으로 양력이 생기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항력과 양력의 방향은 수직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문제, 질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질량이 다르다고 하죠. 티불공이 가장 가볍고 야구공이 가장 무겁습니다. 자, 얼만큼 더 많이 갈까요? 하는데 지금 이 공에게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죠? 뭐 중력도 있고 그리고 항력, 니은 방향의 항력도 있고 양력도 있어요. 그러면 총 이 항력과 양력으로 만들어지는 벡터가 이런 힘을 받죠. 그러니까 공이 앞으로 가는데 이런 방향을 받기 때문에 힘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질량은 힘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러니까 이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더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힘이 일정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 항력도 앞쪽으로 받고 양력도 위쪽으로 받죠.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T볼은 가속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윗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반면에 야구공은 이게 조금 가속도가 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힘이 만약에 10인데 질량이 얘가 1이라면 가속도는 10만큼 속도의 변화가 크겠죠. 반면에 힘이 10이지만 야구공이 10kg이면 얘가 1만큼 적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수평 도달 거리가 길까요? 하면 아까 이 힘의 방향을 보면 윗방향, 그러니까 더 오래 떠 있을 수도 있고 더 앞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티볼공이 가장 수평 도달 거리가 길고 그 다음 테니스공, 그 다음 야구공 순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바람이 부는데 내가 공을 여기다 놓는다고 생각해봐요. 야구공과 아니지 골프공과 탁구공의 크기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때 그러면 받는 항력도 비슷할 거예요. 표면 항력이. 그렇지만 질량이 다르죠. 내가 이 바람이 부는 데다가 골프공을 떨어뜨리면 바람이 세기 따라 다르겠지만 한 요 정도 밀려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나의 이 탁구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많이 날아갈 수 있겠죠.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속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지문을 같이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진력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은 팔을 뒤로 밀면 몸은 앞으로 가는 작용 반작용, 몸이 앞으로 가게 되는 작용 반작용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자, 그럼 두 번째는 뭘 이용하냐 하는데요. 평형의 자세에서 이용된다고 합니다. 주로 여기 들어갈 말은 항력의 수직인 방향. 뭐죠? 이렇게 안각이 있을 때 환경이 이렇게 가면 여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총 힘이 작용한다 했죠? 그때 얘를 마찰력이라고도 부르네요. 원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항력과 양력으로 분해돼서 얘는 양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전방 양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휘젓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평행할 때. 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먼저 한번 다 해보죠.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까요? 이 경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저는 환경을 본다고 했어요.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만 환경이 어떻게 이동하죠? 그러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이 물체의 수직 방향으로 뒷방향인데 이렇게 힘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항력은 이렇게 되고 양력은 아랫방향으로 갑니다. 얘는 후방이죠. 후방으로 양력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동 방향이 이렇게니까 환경은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도 이 물체의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그것은 양력과 항력의 합벡터라고 했죠. 이때의 양력은 전방으로 가네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 그려줘 봅시다. 손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환경은 어디로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손이 어떤 모양이 있어야 앞으로 가죠? 이 방향이 있을 때 얘가 앞쪽으로 이렇게 힘이 발생하고 양력과 항력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전방 양력을 받기 위해선 이 모양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쪽은 대칭이 될 수 있겠죠? 대칭이 되려면 자, 얘가 손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환경의 방향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양력을 받으려면 이 힘을 받아서 양력과 항력을 받겠죠. 자, 그럼 돌아올 때는 손의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환경의 방향을 봤을 때 얘를 멈춰 세우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전방을 받기 위해서 양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양이 되어야만 이렇게 수직 뒷방향으로 총 합력이 받을 거고 이것은 양력과 항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총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풀어봤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유체역학 문제가 나왔네요. 정육면체에 현재 절반만 잠겼는데 이렇게 정지해 있어요. 물 위에 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얘가 5리터만큼 절반만 잠겼는데 5리터고 그러면 전체 물체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10리터인 것도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비중이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비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비중이 어떻게 되죠? 물의 밀도분의 물체의 밀도를 하면 비중이 나오겠죠. 물체의 비중. 그러면 먼저 물체의 밀도를 알기 위해서는 부피분의 질량을 해야 되는데 부피는 아까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쵸?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는 얘가 정지해 있다고 하니까 그 성격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물체에게는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게 얼만큼 작용하죠?
물체의 무게만큼 mg만큼 작용할 텐데 g가 지금 10이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이게 결국 지금 물로 인한 부력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아서 정지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력의 공식을 써볼까요? 로 vg. 그러면 이 로는 액체의 밀도니까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잠긴 부피 5 곱하기 중력과 속도를 하면 50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질량은 5kg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물체의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이 식을 썼었는데 10분의 5가 돼서 0.5가 됩니다. 그러면 물체의 비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의 밀도 1분의 물체의 밀도 0.5가 됩니다. 그래서 비중은 0.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가 완전히 잠기기 위해서, 근데 정육면체만 완전히 잠기기 위해서 이 얼마만큼의 질량의 추를 올려 놓아야 되는지 말합니다. 자, 이게 너무 가벼운 걸 올려버리면 다 잠기지 않고 한 이 정도 잠기고 말겠죠? 근데 이게 또 너무 무겁다. 그러면 정육면체뿐만 아니라 얘도 같이 좀 잠길 거예요. 그러면 딱 적절하게 얘가 딱 올라갔을 때 이만큼만 더 잠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만큼의 물체에 이만큼의 부피가 만들어내는 부력을 계산하고 이 질량과 같다라고 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력이 얼마죠? 이만큼이니까 이거는 부피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하면 이게 딱 다 담겼을 때 추가적으로 50만큼의 50N의 부력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 부력은 얘가 눌러줬기 때문에 생겼죠. 그러면 얘가 눌러준 질량은 50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이 50N이 되는 거니까 얘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M은 5. 그래서 이 질량도 5kg짜리를 더 올렸더니 추는 안 잠기고 딱 이 정육면체만 다 잠겼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kg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수영의 팔을 적고 있을 때 항력이 어디고 양력이 어디고가 나오죠. 먼저 항력을 먼저 방향을 구해놓고 두 번째로 이제 양력을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항력과 양력의 방향은 수직을 이룰 거니까 항력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의 이동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대로 내가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항력이 생기겠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얘기하자면 이 손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이동하는 방향은 이렇게니까 당연히 항력도 반대 방향으로 생길 겁니다. 자, 그럼 몇 시일까요? 네, 5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양력을 한번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직인데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이 되겠죠? 일단 둘 중에 하나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찾으면 될까가 고민입니다. 자, 지금 손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30도의 각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항력은 어떻게 생겼다 했죠?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정확하게 5시 방향으로 항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했죠. 내가 손이 가고 있으니까 항력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얘 수직 방향, 이 방향이 될까요? 이 방향이 될까요? 지금 얘가 오면서 이 안각이라는 것 때문에 윗방향으로 양력이 발생하죠. 왜냐면 얘는 이쪽으로 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겨지겠어요? 그렇지 않죠? 민대로 뒷방향으로
이런 힘이 생기는데 거기서 양력과 항력이 생기는 거죠. 물체가 와서 그 기체가 이렇게 미니까. 그러면 이제 양력의 방향도 알 수 있겠네요. 시계는 12시간이니까 360도를 돈다고 했을 때 1시간은 30도를 의미하죠. 그러면 이 항력과 양력이 90도를 이루어야 되니까 총 3시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항력이 5시니까 빼기 3시간 하면 양력의 시간은 2시가 되겠죠? 이렇게 시계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찾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양력의 시간은 2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멀리 차고 싶은데 스핀을 주면 더 채공 시간이 늘어나서 날아가는 거리도 늘어난다고 했어요.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채공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죠? 백스핀을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베르누이 원리로 설명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해봤죠. 공이 이렇게 앞으로 가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이렇게 환경이 뒤쪽으로 이동한다는 것 같죠? 그랬을 때 얘가 백스핀을 줘서 만약에 백스핀이려면 이렇게 회전이 가겠죠. 이쪽에는 윗방향은 속도가 겹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속도가 빠르고 압력이 낮다. 그리고 반대쪽은 속도가 느리고 압력이 높다. 지금 베르누이 원리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 윗부분과 공 아랫부분의 속도, 기류 속도와 압력을 설명해 주시고 윗방향으로의 양력이 생겼기 때문에 채공 시간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해 보래요. 이것이 이 세 가지 요소는 공기의 밀도와 관련됩니다. 어떤 거냐? 기온이 높을수록 공기의 밀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고도가 높을수록 낮고요. 습도가 높을수록 낮아요. 자, 마지막 게 조금 의문이긴 하죠. 왜 습도가 높은데 공기의 밀도가 낮아진다는 걸까요? 이것은 공기 분자가 있고 수증기 분자가 있는데 습도가 높다는 건 공기 분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수증기 분자가 더 많다는 거죠. 여기서 공기 분자보다 수증기 분자가 더 가볍다고 해요. 질량이. 그러다 보니까 더 가벼운 것들이 공기를 더 많이 메꾸면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기 밀도가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게 습도가 높으면 수증기 분자가 더 많은데 그 수증기 분자가 공기 분자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낮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공기의 밀도가 낮으면 어떤 공이 날아갈 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네, 이를 활용해서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설명해 줄 게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종이 비행기를 4m/s로 투사했는데 뒷바람이 3시 방향으로 불었대요. 그러니까 얘는 1시 방향으로 이렇게 1시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이렇게 3시 방향으로 또 바람이 불었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와 좀 다르죠? 지금까지는 앞뒤로만 영향을 받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2차원에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선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했던 물체와 환경 간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계속 언급했던 거를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아까 항력의 방향이
뭐라 그랬죠? 물체가 가만히 있을 때 뭔가 환경 이동하는 방향이라 했죠? 그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물체가 바라보는 환경의 상대 속도. 그러니까 방향만 따진다면 물체가 보는 환경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벡터의 차를 해보면 이렇게 환경이 되고 물체가 되죠. 자,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물체가 앞으로 10m/s를 가요. 그거는 이것과 같다 했죠? 얘가 먼저 이 식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환경은 여기서 이거 경우 같은 거 움직이고 있진 않죠? 실제로. 그래서 0 빼기 물체의 속도 10이 돼서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지금 방향이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았고 이쪽을 플러스로 잡은 경우에요. 그랬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항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얘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환경이 이렇게 마이너스 10m/s로 오는 것과 결국 같다는 거죠. 이 두 상황은. 그래서 이 환경의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항력도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얘가 10m/s로 가는데 얘가 환경이 20m/s로 가요. 그럼 이 경우에 이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환경이 지금 플러스니까 둘 다 20m/s로 갔고 물체가 10m/s로 갔어요. 그럼 값이 양수가 나오죠. 이 말은 항력의 방향도 양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가 가만히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두 개를 빼주면 이 환경은 10m/s로 갔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 두 상황이 엄밀히 말하면 같지 않지만 우리가 확력을 구할 때는 같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상대 속도로만 체크를 할 거니까. 다음으로 지금은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2차원 앞뒤로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나오면서 1시인지 2시인지 3시인지 맞춰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거냐? 이 물체가 1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고 있는 속도가 얼마죠? 4m/s로. 그리고 환경이 이 방향으로 2m/s를 가고 있다고 해요.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했던 거대로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수식을 쓰면 된다고 했죠. 이 수식이 나온 이유가 환, 물체가 본 환경의 상대 속도라는 걸 활용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100%다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면 먼저 환경은 3시 방향으로 크게 그릴게요. 3시 방향으로 2m/s를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물체는 4m/s니까 얘 길이보다 2배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 요런 식으로 2배처럼 보이나요? 이게 4m/s가 됩니다. 그러면 이 2차원에서는 이 벡터를 방향이 있기 때문에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4 빼기 2가 아니라 2 빼기 4가 아니라 벡터에 뺄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얘가 물체의 속도고요. 얘가 환경의 속도입니다. 그러면 이 빼주려면 두 개를 빼면 이 뒤에 있는 거에서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60도를 이루고 있고 아니 60도 맞나요? 그쵸? 얘가 지금 이렇게가 30도니까 여기가 30도니까 60도면 정확하게 직각 삼각형을 이뤄요.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니까 맞나요? 지금 여기가 4m/s고 밑에가 2m/s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는 2루트 3
미터 퍼 세크가 나올 거고, 어쨌든 이 두 개의 벡터를 빼줬을 때 정확하게 6시 방향으로의 상대 속도가 생기고, 이 방향이 즉 뭐라 했죠? 항력의 방향이라 했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항력이,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와서 얘가 6시 방향으로의 항력을 받고 있다 와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시 방향의 항력을 구했으면 이제 양력을 구해봐야겠죠. 일단은 6시 방향의 항력을 구했기 때문에 양력은 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한 개는 3시, 한 개는 9시. 왜냐면 항력이 지금 6시니까 이 90도 각도로 둘 중 하나 생기겠죠. 자, 그럼 이때는 양력의 방향은 어떻게 물체가 생겼는지, 안각이 어디로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종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문제 사항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항력이 6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중심부로 약간 뒤쪽 후방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겠죠. 이 물체의 수직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양력의 방향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후방으로 받았다는 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항력에다가 3시 방향의 양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양력의 방향은 3시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임용에서는 딱 여기까지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2차원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벡터의 뺄셈을 어떻게 하느냐, 방향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빼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환경이고 물체였을 때 그냥 이거를 두 개를 단순히 빼버리면 마이너스 2가 나오지만, 그럼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뭐 저기 9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죠? 방향을 고려해준 벡터의 뺄셈이라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마지막 이 방법, 항력을 찾는 방법,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저는 외우는 대로 하자면 물체 입장에서 환경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항력의 방향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유체역학을 마지막으로 모든 진도를 마치게 되었네요. 영상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끈기 있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인 만큼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공부, 배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한 운동역학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웠나요? 선운동역학, 각운동역학, 유체역학도 배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에서 출발했어요. 왜 회전을 걸리는 공은 휘어지는지, 왜 야구공을 당겨서 받으면 덜 아픈지, 왜 팔을 벌리면 균형을 잡기 쉬운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죠. 그리고 하나씩 원리를 찾고 법칙을 정립하면서 정말 그런가? 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러한 운동역학의 사고방식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엄청난 변화를 보실 수 있어요. 먼저 왜? 정말? 이라는 고민은 시험을 더 잘 보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학교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정도야 빠르게 암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범위가 넓은 임용고시에서는 그 방법을 썼다가 거의 재난에 가까운 힘듦을 경험할 거예요. 왜냐면 쉽게 외워버린 것은 또 쉽게 휘발되기 때문에 모래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과 같죠.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조바심 나는 것을 줄이고 천천히 이해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배움의 미를 느껴보세요. 더 나아가서 아까 전에 했던 왜? 정말? 이라는 질문은 시험뿐만 아니라 삶에도 큰 도움이 되는 지혜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과학자들이 운동 법칙을 만든 것처럼 나만의 인생 법칙을 만드는 것은 불확실한 현대 사회 속에서 튼튼한 버팀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불안에 대한 감정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주로 집중이 안 되면 드는 감정이죠. 이렇게 공부가 안 되면 시험에서 점수를 못 받을 거고 불합격할 텐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진짜 공부는 나랑 안 맞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이 꼬리가 꼬리를 물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죠. 그러면 정말 공부가 하기 싫고 재미없고 억지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왜? 진짜? 정말?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싫은 이유가 결과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성공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원래 잘 안 되던 무릎에 앞구르기, 제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랜 연습 끝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남자 동기들을 보니까 이미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저는 뭔가 충분히 기뻐하기보다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 라고 생각해 버려요. 결국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남들을 쫓아가기 바빴죠. 방금 이뤄낸 성취감이 또다시 도전을 하게 만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갔어요. 그러면 그 일은 재미보다 압박감으로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험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배우고 성장하는 성취감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방어적이게 바뀌어서 못하는 과목은 그냥 외워버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이러한 공부가 싫은 이유를 찾고 난 뒤로 저는 자신과 비교하며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좀 더 재미를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나보다 더 부지런해졌고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죠. 그런 저에게 스스로 칭찬을 해주다 보니 공부에 대한 저항감도 차츰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인생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과정이 즐거웠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것이다. 남들이 볼 때는 남들이 봤을 땐 결과로 나의 수고를 다 판별할 걸 알고 있지만 나의 행복의 관점에서 나의 행복에 있어서는 즐거운 과정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호기심을 가지고 왜? 정말? 이라는 질문을 하면서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타인이 아닌 자신과 비교하면서 성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마음의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을 더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 잠재력을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자신을 발전시키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교직 생활을 희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